오늘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 5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6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거칠어진 손. 이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빌린 한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연두색 치마 저고리. 이웃집 언니가 신부 어머니인데 화려한 걸 입어야지라며 골라준 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입었다.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여미고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이런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작업복 아니면 검은색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살았으니까. 화려한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7시쯤 이웃집 언니가 화장을 해주러 왔다. 어머, 오늘 주인공인데 왜 이렇게 수수하게 입으려고 해요? 언니는 웃으며 내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화장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선크림 정도만 발랐다. 립스틱도 거의 바르지 않았다. 언니는 오늘은 진하게 해야지. 신랑 집 사람들도 보는데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화장이 끝나고 거울을 봤다. 조금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였다. 60년을 청소일하며 살아온 주름진 얼굴의 여자. 언니는 예쁘네요. 오늘 신부 어머니 중에 제일 예쁠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식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예식 시작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보였다. 신랑 쪽 하객들이 이미 식장 입구에 몰려 있었다. 다들 말쑥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남자들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목소리도 컸다. 웃음소리가 식장 전체에 퍼졌다. 나는 그 사이를 지나가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섰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아니, 확실히 쳐다봤다. 내 한복을 보더니 수군거렸다. 저분이 신부 어머니래. 어디서 빌린 한복인가 봐. 소리는 작았지만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딸이 대기실에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정말 예뻤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딸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다. 딸이 거울 너머로 나를 봤다. 엄마. 딸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제야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예쁘다. 한복 잘 어울려. 딸의 말에 나는 겨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신랑 어머니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전화 통화는 몇 번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딸의 말로는 좀 까다로우신 편이라고 했다.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나는 딸이 입장하기 전까지 식장 뒤편 구석에 서 있었다. 앉을 자리가 있었다. 신부 어머니 자리. 맨 앞줄 왼쪽. 하지만 앉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았다. 그냥 서 있는 게 편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나았다. 신랑 어머니가 식장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자수가 놓인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목걸이와 귀걸이가 반짝였다. 그 사람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가 컸다. 자신감이 묻어났다. 악수를 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농담도 했다.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작아졌다.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평생을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았다. 큰 소리로 웃어본 적도 없고 자신 있게 말해본 적도 없다.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게 익숙했다. 예식이 시작됐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딸이 입장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딸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화장이 번질 것 같았다. 20살에 혼자 낳아서 여기까지 키웠다. 아이 아빠는 도망갔고 친척들은 손가락질했다. 혼자 애를 낳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는 그때도 참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오피스텔, 빌딩, 아파트. 가리지 않고 일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대학도 보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딸은 열심히 공부했다. 졸업하고 취직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걱정했다. 신랑 집안이 우리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딸이 좋아했다. 엄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이제 딸은 내 손을 떠난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다. 나는 다른 건 바라지 않았다. 그냥 딸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식이 끝났다. 패백 시간이었다. 나는 딸 옆에 앉았다. 신랑 어머니가 웃으며 대추를 건넸다. 많이 나아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나는 이 장면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상처받지 않기를. 하지만 그 바람은 그날 오후 산산조각이 났다. 패백이 끝나고 본식장 앞 로비로 나왔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2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하객들이 나가면서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했다. 축하해요. 행복하게 살아. 사진 찍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로비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딸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1명, 2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가왔다. 딸은 피곤해 보였다. 하이힐을 신고 몇 시간째 서 있어서 발이 아픈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예뻐서 계속 쳐다봤다.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때 신랑 어머니가 다가왔다. 처음엔 웃고 있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내게 손을 내밀었다. 사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얼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다. 내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신랑 어머니는 내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시선이 불편했다. 뭔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내 한복을, 내 화장을, 내 머리를 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는 것 같았다. 한복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아, 이웃집에서 빌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다. 몇몇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말이에요, 사돈.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대화가 멈췄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우리 애가 결혼 전에 말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장모님이 청소 일하신다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200명의 눈이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신랑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데 이게 무슨. 할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집안에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말이 이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고개도 들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쳐다봤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냥 구경만 했다. 청소부 딸이 분수도 모르고 재벌 아들한테 들러붙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는지.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뜨겁고 답답했다. 그때 딸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신랑 어머니는 딸을 쳐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나 결혼한 거야? 딸은 말이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신랑 어머니는 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잖아. 그게 뭐야? 신분 상승? 그리고 손을 들었다. 탁! 뺨을 때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메아리처럼 퍼졌다. 딸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베일이 흔들렸다.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뺨을 감싸지도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결혼식장 로비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모습.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쳐다봤다.
200명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다들 그냥 쳐다만 봤다. 신랑이 뒤늦게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봐도 상관없어. 이해가 정신 차려야 해. 신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힘없는 목소리였다.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딸을 데리고 로비를 빠져나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다. 길을 비켜줬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신부 엄마래. 청소부라며. 진짜 뺨 맞았네.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딸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참을게.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은 잘했네라고 말했다.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신랑 집이 부자라며? 딸 복 터졌네. 청소 일하던 엄마 덕분에 딸이 잘 됐어. 어떤 사람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딸의 결혼 생활이 그날부터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 처음엔 잘 지내고 있어라고만 말했다. 시댁 사람들 잘해줘?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다. 예전엔 30분씩 통화했는데 이젠 5분도 안 돼서 끊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밤 11시였다. 나는 잠들려던 참이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딸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다. 목소리가 계속 끊겼다. 시어머니가 아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는 것. 오전 10시쯤이었다고 했다. 딸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왔다. 왜 청소를 이렇게 했어? 첫마디였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체크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물때가 있네. 이렇게 살림을 해서 어떡하니? 부엌에 가서 싱크대를 봤다. 기름때가 있어. 청소부 딸이라면서 청소도 이 정도밖에 못해? 딸은 사과했다고 했다.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했다. 거실 소파 밑, 침실 옷장 안, 베란다 구석까지 모든 곳을 체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고 한다. 역시 청소부 딸이라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내 엄마한테 배웠어야지. 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은 뭐래? 나는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해. 옆에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냥 보기만 하더라.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을 거야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전화는 계속 왔다. 매주, 때로는 매일.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딸의 집에 들렀다. 들를 때마다 뭔가를 지적했다. 어느 날은 냉장고를 열어봤다. 이런 식재료를 쓰면 우리 아들 건강이 망가진다. 그러고는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렸다. 딸이 어제 산 채소, 어제 산 고기, 전부. 대신 비싼 유기농 식재료를 사다 놨다. 이런 거 살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했어? 어느 날은 말투를 지적했다. 딸이 내라고 대답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교양 없어 보인다. 얘라고 해.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했다. 어느 날은 요리를 평가했다. 딸이 만든 저녁을 보더니 이 정도로 우리 아들을 먹일 생각이었어?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청소부 집 딸이라 요리도 모르나? 친정 얘기만 나오면 비꼬았다. 명절이 다가오자 딸이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청소부 집에 가서 뭐하게? 거기 가면 우리 아들 체면이 깎인다. 우리 아들이 청소부 집 사위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딸은 결국 명절에 친정에 오지 못했다. 딸은 그때마다 참았다. 남편에게 말하면 항상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내가 조금만 맞춰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댁 친척들도 비슷했다. 명절에 가면 항상 어디 집 딸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딸이 청소 일하는 집 딸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졌다. 요즘 세상에 청소를?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들 웃었다. 별로 웃긴 것도 아닌데 웃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억지로 웃어야 했다. 네, 저희 엄마가 그 일 하세요. 그러면 또 조용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화제를 바꿨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내가 참을게.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될 거야. 내가 완벽하게 하면 시어머니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딸이 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평생을 참으며 살아온 내 모습이 딸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나는 평생을 참아라, 조용히 살아라, 눈에 띄지 말라고 살았다. 그게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딸을 더 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싸우지 않은 만큼 딸도 싸울 줄 모르게 만든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무서웠다. 60년을 참고 산 내 삶이 딸의 삶까지 망치고 있다는 게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내가 참을게. 그 말이 계속 반복됐다.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다. 결혼식 날 로비에서 뺨을 맞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새벽 3시, 4시, 천장만 바라봤다.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나 자신을 바라봤다. 전등을 켰다. 환하게.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눈가, 입가, 이마. 거칠어진 손. 튀어나온 핏줄. 굳은 살. 60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서 나는 무엇을 봤을까? 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자는 말로 버텨왔다. 누구한테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내 권리를 주장해 본 적도 없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고개 숙이는 게 현명한 거라고 믿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크게 나서면 안 된다. 조용히 사는 게 복이다. 20살에 딸을 낳았을 때도 그랬다. 아이 아빠는 도망갔다. 임신 사실을 말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친척들은 손가락질했다. 혼자 애를 낳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집안 망신이다. 큰아버지가 말했다. 낙태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모가 말했다. 입양 보내. 내가 어떻게 혼자 키워. 나는 그때도 참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친척들과 연락을 끊었다. 혼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 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임신 8개월까지 일했다. 오피스텔 청소, 빌딩 청소, 아파트 청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다리가 붓고 배가 당겨도 참았다. 돈을 벌어야 했다. 딸을 낳고 한 달 뒤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딸을 업고 청소를 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애 엄마가 청소 일을 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딸이 자라면서 힘들어졌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했다. 저녁에 데리러 가면 딸은 혼자 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데리러 왔다. 엄마, 아빠. 우리는 나 혼자였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래. 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딸은 계속 울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딸은 항상 청소부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친구들이 내 엄마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딸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이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나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다. 열심히 일했다. 돈을 모았다. 딸을 대학에 보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딸은 열심히 공부했다. 졸업하고 취직했다. 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이제 딸은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 딸은 그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는 결혼 생활에서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딸은 청소부 딸이었다. 그게 내 잘못일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내가 참은 만큼 딸도 참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싸우지 않은 만큼 딸도 싸울 줄 모르게 만든 건 아닐까? 나는 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참아라. 조용히 살아라. 눈에 띄지 마라.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딸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딸을 더 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참는 법만 가르치고 싸우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어느 날 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심장이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그랬어. 딸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킨다. 내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문제야.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 돈도 없고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주제에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나 혼자 미친 사람 같아. 매일 눈치 보고 사과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일도 아니라는 걸.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딸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딸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딸아,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다. 이제 참지 마. 엄마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고르지 않은 숨소리. 엄마,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너도 나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6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이제는 싸우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문구점에 갔다. 동네 작은 문구점. 학생들이 공책 사러 오는 곳. 주인 아저씨가 어서 오세요 했다. 나는 노트를 찾았다. 두꺼운 것으로. 표지가 딱딱한 검은색 노트. 200페이지짜리. 이거 주세요. 뭐 쓰시게요? 일기장이에요? 비슷한 거요. 돈을 내고 집에 돌아왔다. 식탁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다. 새 노트 특유의 냄새가 났다. 첫 페이지, 하얀 종이. 나는 펜을 꺼내서 날짜를 적었다. 2024년 11월 3일. 결혼식 날. 손이 떨렸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신랑 어머니가 200명 앞에서 딸의 뺨을 때렸다. 청소부 딸이 분수도 모르고라는 말을 했다. 신랑은 말렸지만 힘이 없었다. 주변에 하객 약 200명.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장소 웨딩홀 2층 로비. 시간 오후 2시 30분경. 적으면서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뺨 맞는 소리.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전부 생생했다. 나는 그동안 딸에게 들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기억나는 대로. 날짜 순서대로. 11월 10일. 시어머니가 딸의 집에 방문. 집안 청소 상태를 체크. 화장실 거울 물때 지적. 이렇게 살림을 해서 어떡하니. 역시 청소부 딸이라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라는 말. 남편 옆에 있었으나 아무 말 없음. 11월 12일. 시어머니가 냉장고 식재료 전부 버림. 이런 걸로 우리 아들을 먹일 생각이었냐고 말함. 딸이 어제 산 채소와 고기 포함. 딸이 사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11월 17일. 명절 모임. 시댁 친척들 앞에서 어디 집 딸이냐는 질문. 청소 일하는 집 딸이라고 말하자
요즘 세상의 청소를 이라는 반응. 분위기 싸해짐. 딸 혼자 웃어야 했음. 11월 24일. 시어머니가 딸의 말투 지적. 그렇게 말하면 교양 없어 보인다.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라는 말. 역시 그 집안 딸이라 그렇다는 말 덧붙임. 12월 1일. 딸이 명절에 친정 방문하겠다고 함. 시어머니가 청소부 집에 가서 뭐하게?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라며 막음. 결국 친정 방문 못함. 적으면 적을수록 분노가 선명해졌다.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 우연도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이었다. 매주 매일 끊임없이 딸을 짓밟는 패턴이 보였다. 딸을 깎아내리고 주눅 들게 만들고 결국엔 집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2시간 동안 적었다.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딸에게 들었던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순간을 적었다. 노트 10페이지가 가득 찼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오늘부터 엄마가 하는 거 너도 같이 해. 뭔데? 기록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전부 적어.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있으면 그것까지 다 적어도.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적는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 어차피 시어머니는 안 변해. 나도 확신이 없었다. 솔직히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랐다. 하지만 뭔가 해야 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두면 언젠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기록이 필요해. 기억은 흐릿해지고 왜곡되지만 기록은 남아.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적힌 건 사실이야. 엄마. 그리고 있잖아. 적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그날부터 딸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엔 며칠에 한 번씩이었다. 주말에 한 번. 하지만 점점 자주 적게 됐다.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그만큼 모욕이 잦았다는 뜻이었다. 딸은 작은 수첩을 샀다고 했다.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화장실에 가서 적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적었다. 날짜, 시간, 내용. 빠짐없이. 2주가 지났을 때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달랐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엄마, 적다 보니까 이상한 거 알았어. 뭔데?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진짜 이상한 건 저 사람들이었어.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 적고 보니까 패턴이 보여.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에 와. 꼭 그날. 그리고 항상 비슷한 말을 해. 청소부 딸, 내 엄마, 우리 집안. 계획적이야, 이거. 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 엄마도 적으면서 그걸 알았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널 무너뜨리려는 거야. 이제 알겠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을 거야.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날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드디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는 걸. 기록은 우리에게 힘을 줬다. 증거가 됐고 확신이 됐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신. 딸아,
계속 적어. 그리고 참지 마. 이제 우리 싸울 거야. 기록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 목소리부터 달랐다. 예전처럼 기운 없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단단해졌다. 좀 더 선명해졌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바로 죄송해요라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시어머니가 청소를 지적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차분하게 물었다. 말투를 지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예전처럼 순순히 고개 숙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뭔가 달라졌다. 통제가 안 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8시쯤이었다. 너 요즘 이상해졌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내 엄마가 뭐라고 했지? 나한테 대들라고 시켰어? 아무도 조종하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 예전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점심 먹고 설거지하던 중이었다. 누군지 몰랐다. 인터폰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결혼식 날 봤던 얼굴. 신랑 어머니.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화가 나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당신이 뒤에서 사주한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우리 며느리를 이상하게 만든 게 당신이잖아. 예전엔 순하고 말 잘 듣던 애였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당신이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시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가 어떤지 다 알아봤어. 20살에 혼자 애 낳고 청소나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이 아빠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무슨 자격으로 발을 들였어?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냥 서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냥 똑바로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눈을. 지금 제 딸 버릇 망치게 하고 있잖아. 대들게 만들고 말 안 듣게 만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어.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 말씀하셨으면 돌아가세요. 내가 말했다.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제 집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돌아가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 과거가 어떻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키웠습니다. 당신이 평가할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아니, 딸의 전화였지만 남편이 말하고 있었다.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딸은 당황한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장모님 집에 갔다가 모욕을 당했대요. 쫓겨났다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무슨 일인지 먼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울면서 오셨어요. 평생 그렇게 모욕당한 적 없다고. 장모님이 문전박대했다고. 딸이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엄마가 먼저 뭔가 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딸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한테,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다.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 한 말들. 내가 한 대답. 잘했어, 엄마. 딸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힘들어질 거야. 딸의 말이 맞았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딸에게 차갑게 대했다. 대화를 하지 않았다. 저녁에 일찍 들어와도 방에만 있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았다. 주말에도 나가버렸다. 시댁 친척들도 연락이 왔다. 시누이가 전화를 걸었다. 언니, 엄마가 울고 계세요. 언니 친정 어머니한테 무슨 일 당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람한테 모욕당한 적이 없대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큰아버지도 전화했다. 내가 시어머니를 괴롭힌다더라. 가정을 망치려는 거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간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알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무례한지 모두에게 말했다. 딸은 흔들렸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았다.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이제 남편도 날 안 쳐다봐. 시댁 식구들 전부 날 미워해.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모두가 날 나쁜 사람이라고 해. 나는 딸에게 말했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무슨 뜻이야? 저 사람들은 내가 참기만을 원해. 내가 말 안 듣고 저항하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거야. 내가 다시 고개 숙이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지. 하지만 딸은 계속 흔들렸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고 시댁에서는 압박이 거세졌다. 딸은 그 사이에서 무너져 갔다. 딸이 집을 나온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잠들려던 참이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었다. 딸이 서 있었다. 짐도 제대로 싸지 않고 그냥 나왔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옷도 몇 벌 안 들어가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한참 운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소파에 앉혔다. 물을 떠다 줬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앉아서 물컵만 쳐다봤다. 나도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엄마, 오늘. 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시어머니가 또 왔어. 남편이랑 같이. 둘이서 나한테 말했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 집안에 적응해야 한다. 내 엄마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들었어. 딸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계속 이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내 엄마도 문제고 너도 문제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딸은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 혼자 미친 사람 같았어.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어. 그래서 나왔어. 그날 밤 딸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몸을 떨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참고 살 걸 그랬어.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 번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8시쯤이었다. 나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다. 장모님, 아내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는 다급했다. 조급했다. 지금 자고 있어요. 깨워주세요. 말 좀 해야 해요. 안 됩니다. 푹 자게 놔두세요. 장모님, 아내를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제가 아내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만 듣고 아내 말은 안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심하게 한 줄 몰랐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죠. 당신 어머니가 제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매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 옆에서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게. 장모님, 제 딸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부터 말리세요. 그게 먼저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였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또 문자가 왔다. 사돈, 이러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요. 나는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 딸 생각하면 더 이상 당신네 집에 보낼 수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내가 언제 그랬다고. 며느리를 잘 대했는데. 나는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 적어둔 기록들. 2달치 30페이지가 넘었다. 11월 3일 200명 앞에서 제 딸 뺨 때린 것. 11월 10일 냉장고 식재료 버린 것. 11월 12일 청소부 딸이라고 말한 것. 11월 17일 명절 모임에서 창피 준 것. 12월 1일 친정 못 가게 막은 것.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당신이 한 일은 학대예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매주 매일 계획적으로 제 딸을 짓밟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엄마로서의 권리요. 제 딸을 지킬 권리.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딸아, 딸이 나를 봤다. 넌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하지만 다만 하나만 기억해.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너를 낮추는 곳에서는 가족이라는 말도 의미 없어. 사랑이라는 말도 의미 없어. 그냥 폭력이야. 딸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방에서 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밥을 잘 먹지 않았다. 나는 딸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밥을 차려주고 차를 끓여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나 이혼할래. 이제 못 참겠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지 않았다. 알았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작게. 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이혼은 쉽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남편은 이혼에 반대했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딸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나 결정했어. 시어머니는 위자료를 요구했다. 변호사를 통해 통지서가 왔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금액이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딸은 그 통지서를 보고 웃었다. 정신적 피해라니. 웃기네. 우리도 변호사를 구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나는 저축해둔 돈을 꺼냈다. 딸의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둔 돈. 이제 이혼 준비금이 됐다. 변호사에게 노트를 보여줬다. 2달간의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변호사는 노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법정에 섰다. 처음 가본 곳이었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 판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왔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은 3번 열렸다. 그 과정이 몇 달이 걸렸다. 딸은 그 시간을 힘들어했다. 매번 법정에 가는 게 고통이었다. 엄마, 이게 맞는 걸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후회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밥을 먹지 않았다. 먹고 싶지 않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나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법정에 같이 갔다. 딸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결국 이혼이 확정됐다.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시댁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끝냈다. 판사가 말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딸은 울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구나. 법정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날씨 좋다. 나도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달라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뭐 먹을까?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뭘? 내가 틀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저 사람들이 이상했던 거였어. 나는 그냥 나였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딸이 놀라서 나를 안았다. 엄마, 왜 울어? 응, 넌 틀리지 않았어. 한 번도.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서로를 안고 따뜻했다. 지금도 딸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가끔 악몽을 꾼다. 결혼식 날 뺨 맞던 꿈. 시어머니가 모욕하던 꿈. 깨어나서 땀을 흘린다. 엄마, 꿈 꿨어. 나는 물을 떠다 준다. 괜찮아. 이제 꿈이야.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인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본다. 저 집 딸 이혼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결혼도 못 지키네. 딸은 그럴 때마다 힘들어한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참지는 않는다. 자기 의견을 말한다. 누가 부당하게 대하면 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에 화를 낸다. 엄마, 나 이제 참지 않아. 누가 날 무시하면 바로 말할 거야. 나도 달라졌다.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말한다. 청소 일을 할 때도 고개를 들고 일한다. 누가 무시하면 똑바로 쳐다본다.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딸 이혼시키고 좋아?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한다.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다. 집안 망신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지켰는지 그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었다. 체면도 아니었다. 우리가 지킨 건 존엄이었다. 어제 딸이 말했다. 밝은 목소리로. 엄마,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이야. 다음 주부터 출근해. 나는 딸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딸은 웃었다. 예전처럼 밝게. 진짜 웃음으로. 엄마도 이제 좀 쉬어. 청소일 그만하고. 아니야. 아직 할만해. 그리고 일하는 게 좋아.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 딸이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 응. 부끄러운 일 아니야. 엄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결혼식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뺨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게 후회로 남았다. 오랫동안. 하지만 그 후회는 나를 바꿨다. 딸을 바꿨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참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고 산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전부다.